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학공전, 우리 고전소설 25번째 시간이네요. 김학공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얘도 영웅소설이고요. 주인공은 김학공이겠죠. 근데 이 작품은 신분제가 동요하던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김학공으로 대표되는 주인과 노비들 간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란 점에서 조선 후기에 동요되는 신분제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일반적인 영웅소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없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줄거리 파악한 후에 포인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웅소설이니까 영웅소설의 구조에 따라서 비범한 출생 나올 거고 시련이 나올 거고요. 또 이 시련을 극복하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나올 건데 이 영웅소설은 김학공전은 주인과 노비와의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소설과의 차이점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상 김태는, 재상이라는 것은 벼슬 이름이죠. 최고의 벼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승상이란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고, 김태는 벼슬이 낭청에 이르렀지만 최고 높은 벼슬이겠죠. 고향에 돌아와 산다. 늦게까지 자식이 없어 탄식하던 중 꿈에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영보산 온수함에 올라가 백일 기도를 올리면 일남일녀를 둘 것이라 말한다. 그러니까 뭐야? 꿈을 꾸고 아이를 얻게 되는 구조는 일반적 영웅소설과 같네요. 그래서 노인의 말을 따르고 김태는 아들 학공과 딸 미덕을 얻어요. 학공과 딸 미덕을 얻는데요. 이들이 주인공이겠죠. 그러나 김태는 병으로 일찍 죽어요. 아버지가 사망했네요. 학공은 어머니 누이와 더불어 외롭게 지낸다. 이게 어린 시절인데 아직 시련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노비들이 학공 가족을 죽이고, 여기서부터 시련인데 여기는 무슨 영모에 의한 충신의 죽음이 아니고 노비들에 의한 시련이라는 게 좀 다른 점이죠. 노비들이 학공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 하자 학공의 어머니는 굴을 파 노비 전담 문서와 학공을 숨긴 뒤 유모 12옥향 딸과 함께 남방으로 피난길을 떠나요. 그러면 굴에 숨겨둔 학공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는지가 그 이후의 이야기에 펼쳐지겠네요. 이들은 학공의 어머니와 유모 12옥향을 어디로 갔어요? 남방으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노비들은 학공 일가가 피나는 것을 알고 집에 불을 지른 뒤 개도로 도망가 마을을 이루고 산다. 그럼 노비들은 이 김학공 일가에게 시련을 준 노비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개도에 살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네요. 12춘섬에 의해 구출된 학공은 12는 노비라는 말이죠. 노비 중에서 여자 노비를 12라고 합니다. 여자 노비. 장성한 후 유랑하다가 우연히 개도에 도착했어요. 개도는 이 김학공 가족을 죽인 노비들이 도망간 곳이죠. 개도에 도착하여 김동지라는 부자의 집에 살게 된다. 그러니까 김동지는 김학공의 조력자가 되겠죠. 도와주는 사람. 김동지는 학공을 아껴 서당에 보내어 공부시키고 딸 별선과 혼인시킨다. 학공은 집을 떠나 별선과 혼인했어요. 떠날 때부터 지니고 다니던 노비 전담 문서를 묻어두고 간혹 가보다가 김동지에게 발각되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돼요. 그래서 김동지의 부인 홍씨가 이 사실을 치중, 그러니까 술이 취한 중에 실언하여 그러니까 실수로 말하게 되어서 개도에 살고 있던 학공의 이전 노비들에게 학공의 신분이 알려졌어요.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학공은 또 이 개도에 살고 있는 노비들에게 공격을 당하겠네요.
노비들은 학공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이를 알게 된 별선. 별선은 누구예요? 학공의 부인이 되는 거죠. 인물 파악 잘해야 되죠. 남복을 하고 남장 모티프가 있네요. 학공으로 가장하여 학공 대신 바다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부인 별서는 굉장히 희생적인 인물이네요. 그리고 여장을 하고 육지로 탈출한 학공은 선친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선친 김태의 옛 친구인 황승상 집에 의탁하여 수양 아들이 된다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학동을 도와주었던 김동지 집에서 별선과 결혼하여 살고 있다가 개동에 살고 있는 노비들에 의해 쫓기다가 부인 별선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학공은 떠돌다가 육지로 탈출해서 황승상의 집에 의택하게 되는데, 황승상은 김태 아버지의 친구였다. 그리고 성이 황씨인데 승상은 뭐야? 직책이죠. 직책. 벼슬 이름이고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 있다. 그러면 직책입니다. 붙였었다. 그러면 사람 이름이고요. 에 의탁하여 수양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황승상의 친구인 인감사의 딸과 혼인해요. 혼인한 이유는 원래 결혼했던 별선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별선의 암시를 받았어요. 와, 신기한 일이죠. 학공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요. 그러니까 별선의 암시로 인해서 장원급제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강주자사라는 벼슬을 얻게 되죠. 학공은 임소로 향하던 중에, 임소는 근무지라는 얘기입니다. 강주로 가던 그죠? 강주로 가던 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헤어졌던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고 계도에 가서 원수를 갚는다. 학공이 노비들에 의해 수장을 당했던 별선을 위해 제사를 지내자 물속에서 별선이 되살아 나온다. 기이한 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전기적 요소죠. 자, 승상에 오른 학공은 그러니까 진급하게 된 거죠. 충성을 다한 유모와 시비, 옥향, 춘섬에게 많은 재산을 주며 속량해 준다. 속량해 준다는 것은 노비 신분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아들, 딸을 많이 낳아 가족들과 부귀를 누리다가 선계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김학공도 선관이었네요. 전생이. 자, 그럼 인물관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김학공은 주인공이죠. 가족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한 노비들로 인해 어머니 누이와 헤어지고 장성한 후 유랑하다가 김동지의 사이가 되어서 김별선과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노비들에게 신분이 발각되어 별선 덕분에 목숨을 구해 계도를 탈출하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친구인 황승상의 도움을 받고 인감사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과거에 장원급제한 뒤 원수를 갚는다라는 것은 노비들을 벌한다라는 뜻이 되겠고, 별선을 되살리게 되죠. 그래서 별선은 첫 번째 부인이에요. 노비들이 김학공을 죽이려 할 때 대신 남장을 하여서 희생하는 인물인데, 후에 김학공이 제사를 지내자 김별선이 되살아났다라는 이야기였고, 김동지는 김별선의 아버지고 김학공의 조력자가 되는 거고요. 김학공은 아버지 김태, 그 다음에 황승상은 김태의 친구로서 김학공을 수양 아들로 삼은 인물이죠. 자, 유모, 옥향, 춘섬은 김학공을 도와준 사람이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속량해줬다. 노비 신분을 없애줬다라는 이야기고요. 노비들은 적대관계 인물이죠. 김태 가족을 배신했다는 것은 노비로서 그 주인을 배반했다는 얘기고요. 재산을 탈취해서 계도로 도망가나 김학공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죽이려다가 별선을 죽였고 이후에 장원급제한 김학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노비들이죠. 자, 김학공전은 반란을 일으킨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학공의 성장 과정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갈등은 주인을 배반한 노비와 주인 가족 간의 갈등이죠. 김태가 죽고 나자 그 부인과 어린 자식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 하나 학공의 어머니가 굴을 파 숨기고 학공의 어머니는 누이와 시비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요. 노비들은 김태 가족의 재산을 탈취해서 개도로 가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죠. 그러다가 학공이 김동지의 도움을 받고 그의 딸 별선과 결혼했죠. 그런데 노비들이 학공을 죽이려 하자 별선이 대신 죽고 학공은 개도를 탈출하죠. 그 이후에 황승상의 수양아들이 된 학공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다시 개도를 찾아가서 노비들을 죽이고 복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전까지 공고하던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조선 후기의 과도기적 사회 상황이 반영되었어요.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집단, 즉 노비 집단이죠. 유지하려는 집단, 김학공과의 갈등이 드러나며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 의식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주인 김학공의 아버지 김계가 죽자 노비들은 신분 상승 욕구를 드러내고 주인을 배반하고 그 가족의 재산을 탈취해서 개도로 도망가서 살아요. 그래서 기존의 봉건 질서를 유지하려는 양반, 즉 김학공은 주인을 배반한 노비들을 죽이죠. 이는 양반들의 기존의 봉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또 공을 세운 노비들에게 재산을 주고 속량해 준 것은 정당한 절차를 통한 신분 해방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 의식 역시 드러나요. 왜냐하면 주인, 즉 김학공으로 대비되는 양반, 즉 지배층들은 정당한 신분 절차를 통해서 신분 해방을 하는 것은 용인하나 반란을 일으켜서 그 신분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것은 용인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당대인들의 봉건적 신분제에 대한 비판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웅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김학공이라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은 없지만 그 외의 것은 영웅적 구조를 담고 있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도 일반적 소설과는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영웅소설과 다른 점은 첫째, 일반적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천문지리에 능통하고 술법을 사용할 줄 아는 등 초월적 능력을 지닌 것과는 달리 김학공은 이러한 능력을 지니진 않았죠. 물론 평범한 인간 중에서는 비범하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의 위기만 나오고 국가적 차원의 위기가 없다는 게 이 소설의 특징이죠. 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른 학공이 스스로의 집념과 계획으로 도망간 노비들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것은 계획적 복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영웅소설과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고 문제를 풀도록 할 텐데요. 보기 문제 먼저 보도록 합시다. 보기는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되니까요. 자, 그럼 보기 문제가 3번에 있네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보기를 보니 이 작품은 반란을 일으킨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룬 소설로 조선 후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가족의 원한을 갖고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가 대립하는 이야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본문으로 갑니다. 첫 번째 단락, 위기 단락인데요. 이때 학공이 주인공이죠. 모친 스라를 떠난 지 이미 10년이라
10년간 어머니와 헤어져 살았네요. 노비 전담 문서를 매번 의복 속에 넣어 남이 몰라보게 하였더니 그 문서를 신부가 알까 염려하여 신부 별선이죠. 별선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윽한 곳에 감추고 종종 가보더니 동지 그죠? 김동지 별선의 아버지로 김학공을 도운 인물이에요. 마침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거기다 무엇을 두고 저리 자주 보는고 하고 즉시 가보니 전대에 두루마리 뭉치가 있거늘 가지고 저희 방에 들어가 떼어보고 하였으니 누가 본 거죠? 동지가 본 거예요.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사는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하였거늘 동지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 말하기를 전일에 들으니 김낭청 댁 종들이 낭청이 죽은 후 집의 가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 여러 놈들이 그 집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는 사는지라 주야로 들으니 그놈들이 말하기를 그 아들 학공을 잡아 죽여 후안을 없애고자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일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A로 묶여 있으니 A에 대한 문제를 바로 풀러가야 되겠죠. 2번에 있네요.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일을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들은 이야기 뭐예요? 김학공에 대한 이야기, 김학공과 노비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신경 뭐라고 나왔습니까? 일이 될 줄 어찌 알았으리요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예상했던 일 없고요. 사건의 전후 확인 없고요. 앞으로 닥칠 고난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풀리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봅시다. 하고 살펴보니 또 한 봉이 있건을 자세히 보니 하나는 노비 전담 문서라. 동지가 대경하여 크게 놀라서 별선 딸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 둘을 보지 못하면 눈에 암맘하여지더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자, 김동지 별선의 아버지가 별선을 불러서 너희들을 보지 못하면 눈앞에 아른거리더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하는 것은 김학공과 김학공 사위 딸 별선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죠. 하며 전우곡절을 말하니 별선이 크게 놀라서 낭루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 만일 누설되면 낭구는 목숨을 잃을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까 부치는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마옵소서라고 부인이 말했어요. 이때 학공의 나이는 18세요. 별선의 나이는 16세라 부부가 흥락하여 주야로 즐겨하더니 그러니까 뭐야? 사이가 좋았다. 일일은 별선이 낭군 김학공에게 말하기를 낭군은 본디 어디 살아 계시며 부형은 뉘라 하시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낭군은 남편 김학공을 말하는 거고요. 김학공을 말하는 거고 부형은 아버지와 형제 가족들은 어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학공이 말하기를 조실부무한고로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자신의 비밀을 지금 말하지 않고 있네요. 하니 별선이 또 묻기를 낭군이 홍천 북촌면에 사시던 김낭청의 자제가 아니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학공이 변색하며 얼굴색을 바꾸면서 말하기를 이 말이 어인일인고? 하니 별선이 말하기를 첩에게 감추지 마옵소서. 첩은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이죠. 하고 저희의 부친이 하시던 말씀을 자세히 말할 즈음에 홍씨가 딸의 방으로 놀러오다가 창밖에서 들으니 여차 이런 얘기를 하거늘 이 말을 듣고 놀라 천방지방 달려와 허둥지둥 달려와 호흡을 통치 못하다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이런 얘기죠. 동지에게 말하기를 동지가 이제 아버지인 거죠. 여아의 방에 갔다 들으니 저의 내외 하는 말이 사위가 홍천부 북면에 살던 김낭청의 아들이라 하니 매우 수상하다이다. 동지가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어디서 부당한 말을 듣고 옮기는가?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고 별선을 불러와 너의 모친이 마침 네 방에 갔다가 너희들이 여차여차 하는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이르니 어찌된 말이냐. 별선이 듣고 망극하여 말하기를 저희의 목숨은 부모님께 달렸사오니 불초한 자식을 보아 각별 조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부모님께서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남편 김학공이 그 노비들에 의해 죽게 될 것이니까 조심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랬더니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와 엎드려 말하기를 복망 빙부 깨옵서는, 자, 여기서 빙부는 장인 어른을 이르는 말인데 이런 말을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화 상황이니까 누구 깨옵서는 하니까 이 장인과 장모밖에 더 있겠습니까? 복망은 그죠? 엎드려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널리 생각하사 이 말을 누설치 마옵소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만일 이 말이 누설되오면 불쌍한 인생이 살기 어렵사오니 깊이 통촉하옵소서라고 부탁했어요. 하니 동지가 학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장부가 아니로다. 어찌 대장부가 이만한 일을 두려워하리오. 내 어찌 이 말을 누설하리오. 조금도 염려치 말라 하면서 안심시켰어요. 하니 학공이 수심을 덜고, 수심은 근심이겠죠. 방으로 돌아오니라. 수삼사기 되도록 2,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더니 하루는 홍씨가 누구예요? 김동지의 부인이죠. 요 인물 관계는 파악해 보시고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술을 대치하게 먹고 저의 동료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차차 옮겨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아 촌중 마을에 자자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이 이야기가 많았다는 거죠. 죽일 모책을 의논하니 누가요? 노비들이. 자,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 라고 했어요.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요는 편집자의 논평, 서술자의 개입이 되겠네요.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는 자세하게 읽어야 되겠죠. 학공은 별선의 희생으로 개도섬을 탈출한 후에 아버지의 중마고우인 황승상의 양자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되어 개도섬에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사라는 건 직급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 자사가 들어가며 여기서 그러니까 자사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학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산도 예 보던 산이요 물도 예 보던 물이고 수목도 예 보던 수목이라.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를 측량하지 못할러라. 왜 슬플까요?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별선이 희생되었고 그 이후에 떠돌다가 황승상, 아버지의 친구죠. 벼슬 이름입니다. 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 급제하고 또 새로운 부인도 얻었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왜? 별선의 희생으로 자신이 이렇게 과거에 급제는 했으나 별선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 슬픈 마음을 측량하지 못할러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김학공의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면 심리를 보여주는 거고, 자사, 즉 학공이 감색하여 감색을 불러 자사, 김학공이 말해거를. 그러면 감색이 무엇인지 몰라도 돼요. 아마 자사의 부하 정도 되겠죠. 그죠? 직급이 있는 거니까요. 내 이 섬을 구경코자 와보니 섬은 절승지어 또한 패치 못할 섬이로다. 그러하나 인총이 적으니 온갖 구실과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장계하였으니 그리들 알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섬은 바로 개도가 될 것이고요. 이 섬을 구경하고자 왔는데 섬은 절승지다. 경관이 매우 좋고 또한 패치 못할 섬이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섬이다. 그러하나 인총이 적어 인구가 적으니 온갖 구실과 전세를 탕감하여 온갖 구실과 전세는 자, 전세는 조세, 세금을 말하는 거고요. 구세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구실은 이유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김학공은 자사라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장계했다, 건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랬으니 그리들 알라. 라고 이야기하니 그곳 백성들이 분부를 듣고 여쭙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안접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했어요. 하더라. 그랬더니 자사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안접하라.
그동안 편안하게 살고 있어라 라는 얘기죠. 하고 물가에 나와 배를 타고 떠나니 그놈들이 손모아 축소하더라. 그럼 여기서 그놈들은 누구예요? 궤도로 도망갔던 이 김학공의 가족들을 죽이려 했던 그놈들, 즉 노비들이죠. 손모아 축소하더라. 그러니까 이 노비들은 김학공을 못 알아본 거죠. 자사가 원수를 갚을 비계를 얻었어. 비계가 뭐야? 계책, 계획을 얻으니 이 업지 즐겁지 아니하리요. 편집자의 논평이네요. 하고 육지에 다다르니 각 읍 군마와 대선이 다 등대했더라. 자사가 기뻐 즉시 이 뜻으로 천작게 아뢰고 황승상과 학공의 양아버지죠. 임감사는 장인 어른이에요. 에게 서간 편지를 보내고 도로 회정하여 섬으로 들어가더라. 다시 섬으로 갔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이때 그놈들이 그 노비들 이 자사의 말씀을 듣고 고지 듣고 믿고 양양자득하여 거들먹거리며 지내더니 자사 다시 들어오신다 하거늘 더욱 기뻐하여 강두에 나와마자 좋아하더라. 왜요? 위에서 이 자사 김학공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을 편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있어라 라고 말했으니 김학공이 다시 왔을 때 기뻐했겠죠. 자사가 들어갈 때 군졸더러 분부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섬을 포상하고자 하여 뜻을 나라에 아뢰었더니 교지에 다시 들어가 백성을 안무하라 하시기로 내가 다시 왔다. 별도로 분부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가동주졸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대령하여 영을 들으라 명령을 따르라. 가동주졸은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니까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 철없는 아이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니 모두 다 모여서 명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놈들은 노비들이 되겠죠. 모두 기뻐하여 남녀노소 가동주졸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는지라. 자사 장대에 높이 올라 방포일성에 백기를 휘두르니 큰 포소리를 내면서 백기를 휘두르니 억만 군병이 일시에 응답하고 둘러싸는지라. 이건 뭐죠? 계책이었죠. 위에서 말한 김학동의 계책이었어요. 이 계책은 어떻게 짰습니까? 황승상과 임감사에게 서간을 보내서 뭘 준비해달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계획 때문에 억만 군병이 이 섬사람, 이 노비들을 모두 다 둘러싼 거죠. 그래서 기치창검은 1호를 희롱하고 고각함성은 천지에 진동하더라 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그 의세가 대단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공부하는 때니까 좀 뜻을 살펴보면 기치창검은 깃발과 칼이란 뜻이요. 이 1호를 희롱한다라는 얘기는 매우 드높았다. 거셌다라는 이야기고 고각함성 그러면 피리 소리와 북소리, 나팔소리 이런 것이 매우 컸다. 이런 소리가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사가 그제야 완완히 나서며 천천히 나서면서 모인 중에 분부하여 말하기를 타동 백성이 이 중에 있거든 좌편으로 앉아라.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저쪽으로 모여라 라는 뜻이죠. 하고 또 별선의 아내 아비 내외도 별선의 아비 즉 김동지와 이제 황보인 내외겠죠. 또 좌편으로 가라 영을 내리시고 그 남은 수를 살펴보니 부지기수라. 그러니까 여기 계도에 사는 노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사가 호통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는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살던
김낭청의 아들 학공이다.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네요. 너희는 무슨 원수로 나의 부모 동생을 다 죽이고자 하고 나도 마저 죽이려 했더냐. 애매한 별선이만 죽인 것을 아느냐. 전 부인이죠. 내 이제 부모 동생과 별선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 손에 죽어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기치창검 고각 함성이 있었으므로 이들은 도망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놈들이 이 말을 들으며 대경실색하여 매우 놀라 아니 떠는 놈이 없더라 라고 했어. 편집자의 논평이죠. 함정에 든 범이요 그물에 든 고기라. 어찌 도망키를 바라리요. 또 서술자의 논평이죠. 속절없이 학공의 손에 1조의 한물하니라. 1조 금세. 그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을 다 없앴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공이 꾀를 내서 자기 원수를 갚는 부분이었네요.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볼게요.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홍씨는 동지와 별선의 대화를 통해 학공이 김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2번 학공은 자신이 개도섬에 온 목적을 감추기 위해 감색에게 개도섬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했다. 맞죠? 근데 1번은 동지와 별선의 대화가 아니고 뭐죠? 학공과 별선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고 2번은 적절하네요. 3번 학공이 김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학공 내외와 별선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았죠. 오히려 더 위로해 주었습니다. 4번 동지는 학공의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 김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라고 했는데 동지는 학공의 두루마리 뭉치를 통해 김남청의 아들이 학공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 김남청 댁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서요. 선지 5번 학공은 개도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을 자신과의 친분 여부에 따라 두 편으로 나누어 앉게 했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 틀렸나요? 학공은 두 편으로 나누어 앉게 했는데 그 기준은 자신과 가족에게 해를 입힌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어 앉게 했죠. 왜냐하면 가족들은 친분이 있으나 가족과 같은 편에 서게 한 사람들은 그 동리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좌편 한쪽으로 모이게 했으므로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풀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공이 노비들을 모아놓고 복수 의사를 밝힌 것은 밝혔죠. 그렇죠? 왜 너희들은 우리 가족을 죽이려 했니? 너 그것 때문에 별선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맞는 말이고요. 개인적인 원한의 해소 과정 맞죠. 선지 2번 김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정체를 알고 죽이려 한 것은 죽이려 했죠. 그래서 엄한 별선이만 죽었어요. 여기까지 맞고요. 학공의 존재가 자신들의 신분상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알면 자신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학공을 죽이려 한 것이죠. 그 다음 3번 학공이 개도섬에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장계한 것은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복수를 위해 쓰인 비계라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김낭청댁 종들이 주인의 죽음을 계기로 재산을 탈취한 것은 신분제 동의와 해체라는 시대 상황을 보여준다고 보기에서 말했으므로 맞는 말이고요. 5번 학공이 개도섬의 노비들을 일조에 함몰한 것은 신분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반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에서 말했습니다.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족의 원한을 갖고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김학공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낯선 작품이다.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작품이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 나왔어. 그러면 고전 소설의 경우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제목을 먼저 봐야 돼요. 제목이 김학공전이다. 그러면 김학공의 일대기를 다루니까 김학공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김학공과 갈등하는 인물은 악인일 거란 말이에요. 주인공은 선인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김학공과 관련되어 있는데 김학공에게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인물은 반동인물이 되는 거죠. 반동인물 세모, 긍정인물 동그라미 하면서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죠? 문맥을 통해서 동그라미 세모를 계속 해나가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인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고전소설의 상투어 뭐 있어요? 차시 또 각설 이런 말이 나와요. 차시는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라는 뜻이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 각설은 장면이 전환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문맥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 인물이 여러 호칭으로 불리니까 그 동일 인물의 실제 이름은 뭔지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뭔지 조금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이 나왔어요. 김첨지라고 띄었었으면 이 첨지는 벼슬의 이름이고 김학공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학공은 인물의 이름이구나. 요 정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김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생은 직급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이 생은 그냥 젊은 선비라는 뜻입니다. 요 정도 아시고 가셔야 되겠죠. 고전소설은 늘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영웅소설인데 군담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군담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적군과 아군이 있을 거예요. 아군은 동그라미, 적군은 세모를 치면서 있는데 자, 영웅소설이니까 땡땡전이라고 하면서 이 주인공의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인공과 한편인 인물은 아군이 되는 거고 주인공과 갈등하는 인물은 적군이 되는 거. 요 정도만 파악하면서 읽어도 내용 파악하는데 그닥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요거 이제 유념해 가면서 여러분이 고전소설 독해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6번째 작품 월왕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